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1월 20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좀 줄었지만 회장 후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영향으로 오늘 우리 증시도 반등을 좀 보여준 것 같죠? 네, 특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젠슨 황이 계속 지금까지 이제 감가상각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6년이 아니라 6년 써도 계속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서 감가상각 이슈를 조금 더 무마시켜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장은 더 급등하고 있는 듯합니다. 저희가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를 좀 없앴었는데 그 기대까지도 좀 올라오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믿는 거는 젠슨 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믿고 있었던 젠슨 황이 믿음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들 엔비디아 실적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일단 뭐 증시 반응으로 보면 좀 한숨 돌리는 것 같긴 한데 과연 이 엔비디아 실적이 정말 한숨을 돌리게 한 건지 AI 버블 우려까지 불식시키게 된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너무 엔비디아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AI 버블을 따지기 위해서는 사실 엔비디아 CEO 한마디를 가지고 따져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워낙 엔비디아가 GPU 시장을 독점하고 또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돼버려가지고 아마 지난주 이번 주 미국 증시가 경계심을 가지고 좀 흔들렸던 것 같은데 좀 명확하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미국 증시는 10월 말을 기준으로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미국은 철저하게 경기 확장과 또 기업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펀더멘탈을 가지고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상승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한 가지 산을 넘었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사실 시장에서도 예상치보다 잘 나올 거라고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쵸. 그리고 또 4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아마 높게 잡았죠.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의 관전 포인트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런 매출액을 비롯한 숫자보다는 아마 내년도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 GPU 판매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11월 달에 미국이 중국의 고유 관세 유예 만료했는데 이를 앞서서 또 1년 정도 연장해 준 흐름을 보면 아마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GPU 제품 충분히 수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블랙엘 자체로는 판매가 어렵고 블랙엘 아키텍처 기반의 GPU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어요. 6000D B40이라는 모델명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마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엔비디아 주가를 볼 때 이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어차피 내년도까지 엔비디아 실적은 계속 예상보다 더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동에서도 주문을 그러니까 팔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머스크랑 젠슨 황이랑 같이 TV 토론회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아키텍처 전체를 판다 자기네는 이렇게 둘이 얘기를 하면서 보여주고 있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까지 더 팔면 진짜 엔비디아는 계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실제로 엔비디아는 리스크가 없는 건가요? 엔비디아요? 리스크라기보다는 전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부분들이 올해부터는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AI 시스템의 구형 목적이 올해부터 추론용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플랫폼이 달라집니다. 엣지 디바이스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스마트폰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엣지 디바이스용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전적으로 고사양, 고비용이 드는 엔비디아 GPU를 굳이 쓸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AMD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주문형 반도체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들이 관련된 기업들 주가 상승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전적으로 AI 반도체 하면 엔비디아만 관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집중도가 올해부터는 좀 분산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리스크라고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장이 엔비디아만 계속 보는 시장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주문형 반도체를 하고 있는 AMD 그리고 인텔 같은 기업들이 아마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오히려 엔비디아보다 실적에서
분명히 좋은 실적들을 확인시켜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유동성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 엔비디아 실적은 일단 나왔고 그럼 지금 현재 달러 유동성 상황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달러 유동성이요? 잘 너무 풀리고 질문이 있어요. 훅 갔나요? 네, 잘 풀리고 있고. 사실 지금 미국 주도의 글로벌 증시는 유동성 장세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을 놓고 봤을 때 봐야 되는 주요 국가들이 이제 미국과 유럽, 일본 그리고 이제 중국 정도로 해서 글로벌 유동성 추이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재개하기 이전부터 해당국의 유동성 관련된 지표들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의 관세부가 이에 따른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미국의 유동성은 더 증가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9월 이후로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아마 12월 달에도 금리 인하 해줄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유동성 장세라는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더 떠받치는데 훨씬 더 긍정적인 작용이 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이 달러와 관련해서 이제 물어보신 게 아마 최근에 이제 미국의 단기 뭐 자금 시장의 경색을 놓고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 12월 달에 QT를 또 종료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재무부가 그 재정 적자라는 부분들을 단기간에 좀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단기채를 많이 좀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시장이 좀 경색되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게 일시적일지 아니면 연속적일지 여부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연속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월 말 그리고 분기 말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자금 시장의 어떤 유동성 한쪽에서 이제 자금에 대한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급이 좀 약간 모자라는 그런 계절적인 특성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시적인 상황이라 보고 있고 앞으로도 미국은 유동성을 바탕으로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연준 최근에 뭐 12월 달에 금리 인하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연준은 올해 최소 25pp 정도는 더 인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9월 FOMC에서 연준의 올해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을 보면 올해 3.6을 제시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고민하는 거는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더 많이 내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시장이 더 한화할까 그 걱정을 하거든요. 좋은 걱정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아마 오늘 밤에 미국의 9월 고용지표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더 인하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들 금리 인하 힘들지 않아 이쪽으로 좀 가고 있었던 상황이지 않나요? 근데 금리 인하가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명백히 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연준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던 이유는 9월 초 발표됐던 8월 고용지표, 특히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이게 22,000명 증가했는데 이 숫자를 보시면 안 되고요. 3개월 평균 고용 추세를 봐야 돼요. 근데 8, 7, 6 이 3개월 평균 수치 자체가 29,000명 증가로 나타났죠. 근데 팬데믹 이후를 놓고 본다고 하면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의 고용 추세는 12만 명 전후에서 계속 꾸준하게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 9월 초 발표된 8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고용 추세가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연준이 9월 달에 금리 인하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표되는 고용지표 부진이 계속 이뤄진다라고 하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물음표를 던지는 게 데이터가 없어. 이거 고용지표도 안 나오는 걸로 대충 발표가 됐잖아요. 이번에는 10월 계속 고용. 10월 거 안 나오면서 결국은 FOMC 그냥 숫자 없이 지나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깜깜이어서 우린 안 할래. 뭐 이런 느낌으로 연준 위원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아까 보여준 확률처럼 갑자기 동결로 다 움직였는데 근데 네. 해고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왠지 나빠지는 것 같은데 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다 같이 이렇게 금리를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건지로 다 같이 움직였을까? 그리고 실제로 단기 금리도 저렇지만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랐잖아요. 더 장단기 금리 차가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또 회사채들 너무 많이 발행해서 그래 뭐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동성 경색돼서 그렇기도 해. 뭐 아까 말씀하신 단기 이제 연말 맞춰져서 또 자금 맞춰야 되니까 자금 부족해, 유동성 부족해. 그래서 결국은 뭐 연준은 금리 내릴 거야.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다 갑자기 딱 일주일 만에 저렇게 다
네. 절로 가버렸어요. 오른쪽으로 유지하는 걸로. 그럼 저게 시장이 좀 오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말씀 잘해 주셨어요. 일주일 만에 저렇게 갔죠. 일주일이 안 돼서 또 좀 바뀔 수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다시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CME 페이보치 툴에 나오는 저런 확률값은 시간마다 바뀌기 때문에 사실 참고용 자료일 뿐이지 저게 저대로 연준이 통화 정책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저것만 봐도 되잖아요. 근데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 네. 같은 경우 이제 네. 트레이딩을 하면 저런 네. 걸 볼 때 네. 실제로 잘못되게 시장이 저게 반영을 해놓은 거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채권을 빨리 사야 되는 거잖아요. 금리가 내려가야 되니까 지금 시장을 잘못 판단하고 시장 가격이니까 저기 나온 건 지금 원래는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인하를 안 하는 걸로 프라이싱을 해놨으니까 그러면 네. 저평가잖아요. 네. 그럼 빨리 사면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자산별 수익률을 보면 네. 아무리 이제 채권에 좋은 환경이 마련된다라고 하더라도 자산 선호도는 채권이 아니라 주식입니다. 그래도 주식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앞으로도 높아질 앞으로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통계 얘기 좀 드릴게요. 뭐 노동부의 공식 통계는 발표가 안 됐지만 셧다운 기간이라서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민간 고용 통계는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ADP 민간 고용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것도 3개월 평균 누적으로 보면 3만 명 증가예요. 상당히 저조하죠.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의 노동 편차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 연초 이후로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10월 달에 갑자기 급등을 했거든요. 고용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시카고 연은도 실업률을 발표해요. 그래서 실업률을 보면 고일보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또 많이 보는 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이것도 이제 계속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봐야 돼요. 근데 5주 연속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민간 고용 통계가 9월달 기간 동안에 다 안 좋아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발표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트렌드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거고 10월 뭐 고용지표 발표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저도 발표가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발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10월 민간 고용 통계 계속 나오거든요. 연준 위원들이 그런 통계들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보면서 본인들이 이제 결과값을 낼 때 어느 정도 다 고려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민간 노동 통계를 본다라고 하면 올해 연준은 최소 25pp 정도는 충분히 인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참고로 연준 통화 정책은 항상 그 3월, 6월, 9월, 12월에 발표되는 수정 경제 전망 갖고 했었어요. 참고로 제가 9월 FMC 이전에 올해 75pp 인하한다라고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6월에 수정 경제 전망 테이블을 보면요. 그때 레인지 하단이 3.6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준은 올해 75pp 인하를 열어뒀던 상황이고 그 전제 조건은 이제 고용지표 관련된 지표들이 나쁘게 나온다라고 하면 근데 실제적으로 75pp 올해 인하한다라고 9월 FMC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의 레인지 하단을 보면 기존 값이 3.6인데 이게 2.9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은 맘만 먹으면 올해 100bp도 인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물리적인 기간을 보면 그거는 현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못해도 25pp는 당연히 해준다. 왜냐하면 고용지표 더 부진하게 나오는데 저는 연준 위원들이 이를 두고 가만히 동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9월 고용지표 발표되고 제가 예상한 대로 부진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다시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안도넬리가 그동안 이제 움츠러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만큼 훨씬 더 위로 뛰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금리 인하 못하면 베센트 장관 당신도 자리 위험하다 뭐 이랬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문남중 연구원을 더 지금 연준에다 보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지금 발언. 굉장히 늘 세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남다르신데요. 또 다른 종목들도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저희가 앞서서는 뭐 엔비디아 실적도 봤었는데 사실 지금 최근 한 3주 동안 국내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또 샀던 건 메타라고 하더라고요. 실적 좀 잘 안 나오니까 오히려 이때 기회다 하면서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주가를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때 메타를 샀던 게 좀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던데요. 저는 투자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메타 플랫폼스 제도 최근에 주가를 좀 보니까 악재 때문에 좀 개별 요인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이 M7 기업들의 주가는 변동성이 커요. 특히 테슬라가 대표적이죠. 메타를 얘기하기 전에 테슬라를 가지고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작년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정말 상상하지 못할 주가 급등이 나타났죠. 근데 올해 2월에서 4월 상반기에 미국 증시 급락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다시 원점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이제 주가가 조금 떨어졌지만 올해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도 동일한 것 같아요. 저는 메타 플랫폼스를 볼 때 이거는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아마 메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사실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오다 보니까 이제는 비대면 산업에 대한 관심이 예전만큼 높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지만 결국에는 이 가상세계에서 접속을 해가지고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하는 게 일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메타 플랫폼스가 캐펙스 투자를 꽤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그 시대가 열리는 걸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AI 생태계를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단계는 AI 모델, 클라우드, 뭐 반도체가 중심이 되는 스테이지 1단계예요. 근데 이게 애플리케이션이 중심이 되는 스테이지 2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스테이지 3로 가야 되는데 이 플랫폼을 주도하는 회사는 길게 보면 딱 세 개입니다. 오픈 AI, 메타 플랫폼스, 알파벳. 얼마 전에 오렌 버핏이 알파벳 투자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는 지금 당장의 주가 움직임을 갖고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 캐펙스 투자 늘리니까 메타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면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메타는 길게 보면 정말 나중에 정말 좋은 기업이 될 걸로 좀 보고 있다. 근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서학금 개미들이 이렇게 메타를 많이 사신 걸 보고 깜짝 놀랐고 너무 잘한 결정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그 악재는요, 일회성 악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희석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메타 플랫폼스 좋게 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관련 주식들이 하락을 했잖아요. 네, 네. 단기 조정 받는 동안에 이제 제약주, 특히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 이제 비만 치료제 계속 이제 1위를 달성하고 있고 1조 달러 이제 돌파하려고 한다 시총도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AI 주식과 반대로 가는 제약주를 지금 포트폴리오에 같이 넣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라이닐리는 사실 최근에 좀 주가가 주춤했다가 그 전에 보면 되게 많이 올랐죠. 그렇죠. 비만 치료제 때문에 한번 사이클이 있었고 그 사이클이 지나고 나서 좀 쉬어갔던 종목이고 최근에 다시 조금씩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 개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개별 기업으로 좀 한정해서 봐야 되는데 저는 조금 더 넓은 범위로 갖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자국 내 공급망 구축을 강조하면서 먼저 꺼내들었던 게 반도체였어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 들어서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이 아닌 국가들의 다국적 기업들은 분명히 미국에다가 팩 같은 거를 짓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사실 이 바이오 제약 쪽도 자국 내 공급망 구축을 되게 강조를 했었는데 그때 좀 소외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2기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앞으로 AI 뭐 반도체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강조하는 거는 자국 내 공급망 구축의 핵심으로 바이오 약품을 좀 많이 꺼내들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 내 해당되는 기업들의 주가는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스토리로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올해 그 연간으로 보면 S&P 500의 EPS 증가율을 실적이 좋은 섹터를 보면요, 단연코 IT고요. 또 그 차순위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나머지 전체 평균보다 높은 섹터를 보면 금융과 헬스케어 정도입니다. 헬스케어 관련된 섹터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실적 대비 되게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일부 기업들 주가가 부각되고 있지만
이제야 그 실적을 반영해서 좀 주가가 움직이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AI 반도체 당연히 계속 가지고 가야 되겠지만 이제는 일정 부분 제약바이오 쪽의 대표 기업들 조금씩 담아 놓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환율도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뭐 원화 약세, 엔화 약세 다 얘기를 하지만 엔화 약세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지 않나요? 단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요? 엔화 말씀하셨어요? 네. 엔화는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에 재정 지출을 강조하는 내각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엔화 약세 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간의 관계를 놓고 본다고 하면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지다 보니까 애환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좀 많이 개입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엔달러 환율 기준으로 달러 대비 155엔대를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요. 지난해 4월에서 7월 중순에 일본 정부와 BOJ가 애환 시장 개입을 하면서 그때 엔화를 평가 절상을 단기간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달러 대비 엔달러 환율이 155엔대를 넘어가게 되면 일본 정부와 BOJ의 외환 시장 개입은 당연히 단용되는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160엔대 부근까지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실질 임금과 같은 일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애환 시장의 변동성은 훨씬 더 확대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달러엔을 계속 보는 이유가 달러원도 저기에 계속 연동이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 일주일 동안 보면은 일본에서 계속 이제 경기 부양책 21.3조 엔 경기 부양책 나온다고 하고 뭐 이러니까 결국은 엔화가 약세가 굉장히 심하게 되면서 아까 155보다 이제 훨씬 넘어서 157까지 갔고 이제 160도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영원님은 오히려 155 밑으로 개입 내려와서 내려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사실 방향성 자체는 엔화 약세 흐름인데요. 어차피 BOJ가 애환시장 개입하게 된다라고 하면 작년에도 이게 155엔대 넘어갔다가 135엔대까지 뚝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또 약세돼서 올라가다가 그럼 개입 한 번에 다시 내려서 이게 변동폭을 좀 줄여준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아마 하는 게 점진적으로 외환시장에 약세가 대한 가더라도 점진적으로 약세 좀 지금처럼 속도 조절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좀 개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 임금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9월 실질 임금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게 9개월 연속 아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엔화 약세가 더 두려워진다라고 하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거를 용인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환시장 개입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변동성은 앞으로 좀 커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엔화랑 원화랑 뭐 예전에 동조화되는 모습들은 있었지만 저는 구조적인 변화를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야 우리 그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부동산에 갔던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왔고 실제적으로 국내에 많이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국내 투자 안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그 올해 연간으로 보면 해외 투자 그리고 기업들의 해외 투자 이 금액 전체를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경상수지 흑자액가 거의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원달러 환율은 이제는 이제 뉴노멀로 좀 봐야 되죠. 그러니까 1,400원대가 고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는 일시적으로는 1,500원도 넘어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의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원달러 환율이 1,370원, 80원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달러 환율의 흐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 1,500원을 좀 일시적으로 좀 넘어갈 수는 있다. 그러다가 전반적인 대내 요인들이 안정을 되찾는다라고 하면 한 1,380원 정도까지 내려올 여지는 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 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원달러 환율 흐름들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올라가는 쪽으로 그냥. 네, 일단은 1,500원대를 일시적으로 한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 이렇게 보다 보면은 네.
이렇게 엔화나 달러 인덱스랑 네. 상관없이 이렇게 확확 밀어서 네. 우리도 개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차트 네. 자체가. 네. 근데 이제 일본은 개입을 안 하는 것 같고. 예, 아직은 그죠? 안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 합니다. 재무상이 그래도 발언한 거 있지 않았었나요? 근데 발언해도 차트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예, 반응이 시장이 없었으니까. 반응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의지 표명일 뿐인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보이거든요, 차트로. 엔화랑 반대로 갈 때들도 네, 중간중간 네.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의지는 확고하게 뭔가 좀 막아주고 싶다. 더 이상 1,500원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고 일본은 조금 그래도 좀 내버려 두자. 좀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일단 그 일본 엔화는 BOJ가 개입하려고 하는 그 수준까지는 아직 도달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고요. 한국은 사실 1,400원대 환율을 예전에 우리가 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거를 경험했던 사례가 그렇게 별로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환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예로 들어서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투자자들이 보면 그 이번 달 5일 한국 증시 코스피가 마이너스 6% 정도까지 하락했을 때 그때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었고 사실 그 이후로 보면 일간 변동폭이 되게 크거든요. 사실 앞으로는 코스피가 100포인트 정도 전후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4,000이잖아요. 근데 자꾸 예전 생각, 코스피가 2,000에서 머물렀던 당시의 일간 변동폭을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움직임을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4,000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의 100포인트 정도 움직이는 거는 사실 큰 문제는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동일해요. 외환시장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거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던 고정관념이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니까 이 기준에 맞춰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좀 변화된 부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조금씩 익숙해져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아마 우리나라는 1,400원대 환율에 놓여 있는 기간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네. 저기 이창용 총리 나오고 계신데 네. 싱가포르에서 발언 한번 잘못해가지고 지금 막 금리도 날리고 다 엉망이라고 난리들 하고 있는데 한국 금리는 어떻게 보세요? 한국은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 부동산 시장 규제이기 때문에 올해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할 걸로 보고 있고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그 구간에서 한국의 전체 부동산 가격 지수하고 서울만 떼놓은 서울의 부동산 가격 지수를 비교를 해보면 금리 인하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도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를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아마 내년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경제 상황이 위축되는 모습들이 연속되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걸 용인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좀 단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발표된 분기별 실질 GDP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이게 1년 6개월 만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는 좀 낮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중심으로 좀 통화 정책을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다시금 금리 인하를 재개할 여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내년에는 금리 인하 좀 열어둘 수도 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역대급 실적을 터뜨리면서 국내 증시가 바로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10월 FOMC 회의록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꺾여서 뉴욕 증시는 또 어떻게 반응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 기대했던 엔비디아 실적은 잘 나왔고요.
그러나 아직도 금리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국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포지수도 굉장히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큰 흐름 속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오늘 전반적인 시장 로드맵 점검해 보겠습니다.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PB팀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뵙습니다. 네. 네. 뭐 엔비디아 얘기를 네. 계속 하게 되는데 네. 저희가 사실 엔비디아 실적 뭐 다들 기대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네. 좀 엔비디아의 실적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뭔가 시장에 영향을 줬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저께죠. 그저께 미국 시장도 그렇고 어제 우리나라 종가들 대형주들을 좀 보면 뭔가 느낌이 딱 벼랑 끝에다가 다 종목들을 다 매달아 놓고 이제 엔비디아가 동아줄을 내려주느냐 안 내려주다 그 느낌이었어요. 그걸 기다리고 네. 있다가 만약에 되면 바싹 당겨 올려가지고 다시 제 갈 길 가던가 아니면 뭔가 끊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강했는데 다행히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좋았고 가이던스도 좋았고 소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스트리트 컨센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위스퍼링 넘버라고 하는데 그 수치까지도 다 넘어섰습니다. 특히 EPS가 한 1.25 정도 25달러가 원래 컨센이었고 이제 위스퍼링 넘버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상태였는데 1.3 나왔으니까 모든 거를 다 부셔버리면서 네, 시장에서는 환호를 하는 그런 모습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 이제 악재들은 사실 단기 악재들은 다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지나간 것 같고 다음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3개월 남았잖아요. 또 다음 이제 4, 4분기 실적 발표까지 그때까지는 또 재밌는 랠리가 저는 이어질 것 같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 금리와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이견이 많이 갈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어쨌든 셧다운이 역대급으로 가장 길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정부에서 나오는 공식 그 발표, 뭐 고용이라던가 물가라던가 이런 지표들이 계속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뭘 기초 삼아서 뭐 금리를 인하하겠다, 인상하겠다, 동결하겠다 그건 컨센을 사실 내놓을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인 거죠. 중간에 뭐 ADP 민간 고용이라던가 뭐 민간 지표들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민간 지표 보고 판단했어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제 정부에서 발표되는 정부 공식적인 통계를 가지고 발표할 건데 이렇게 되면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12월 달 금리 인하는 사실 없어질 확률이 매우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다음 FOMC 직전까지의 그 FOMC 직전에 아마 지표 발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사실 너무 늦고요. 거기서 발표하는 그 뭐라 할까요? 그 그때 발표하는 그 뭐죠? 점도표. 네, 점도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한 부분이 내년까지는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뭔가 확실하게 금리 인하를 빡 해가지고 불확실성을 또는 뭔가 이슈들을 해소하기보다는 사실 끌고 가면 금리 인하는 하기는 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실적들은 다 좋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조금 기대감에 대한 랠리가 이제 11월 중순 이후부터 산타 랠리까지 저는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버블 얘기할 때 네. 언제 터져 그러면 레버리지가 제일 많을 때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나라 레버리지 26조 7천억 뭐 맞습니다. 이런 단어 히스토리컬 하이 네. 찍고 있고 그다음 미국도 거의 네. 이제 다 그 대출로 주식 네, 투자하는 맞습니다. 게 네. 거의 히스토리컬 하이인데 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저는 오히려 지금 신용잔고 비율이 절대액은 규모는 당연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평가금 자체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용잔고는 분명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많이 보는 게 예탁금 대비 비율을 많이들 보십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뭔가 이벤트가 있어서 트리거가 터졌을 때 매도를 부르잖아요. 통상적으로 시장이 꺾일 때. 사실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안 나왔을 경우에 미국에서도 그런 CTA 펀드들이 물량이 얼마큼 나올 거다에 대한 전망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해소가 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신용잔고 비율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를 먼저 봐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항상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을 보면 30% 중후반 넘어가야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기준으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31%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신용잔고가 절대 기준으로는 금액 자체는 되게 높은 거는 맞습니다만
뭔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최소한 뭐 이렇게 모든 자금이 주가가 떨어진다고 그걸 받아주는 건 아니지만 반대 매매가 나가지 못하게끔 채워넣을 수 있는 예탁금은 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 보면 우리가 큰 이슈들이 있었던 게 2018년 10월 달 그때 관세 전쟁 엄청 첫 번째로 심했을 때, 그 다음에 코로나 직후에 이제 전쟁하면서부터 시장 빠지면서 반대 매매가 계속 터졌었을 때 2022년도 구간 이럴 때 보면 증권사들이 신용 관리를 좀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느슨하게 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실적이 안 좋거나 뭐 재무 상태가 좀 안 좋은 기업들만 사실 신용을 많이 못하게끔 막아놨는데, 지금 이제 신용으로 거래를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가가 일정 수준 올라가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신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들이 과거에 여러 가지 이런 신용 사태들로 인해서 고객들의 자금도 안 좋고 결국은 다 안 좋거든요. 그쵸. 결국 안 좋아지면 올라갈 때야 왜 막냐라고 항의를 하실 수 있지만 이게 떨어질 때는 또 무섭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뭔가 규제, 컴플라이언스가 좀 신용과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강화가 많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CFD라던가 신용이라던가 대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면서 신용잔고가 진짜 급속도로 늘어나지 않게, 사실 이 정도 늘어났으면 신용잔고가 한 35, 37 이렇게 늘어났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것에는 증권사들이 좀 잘 커버를 잘 하지 않았느냐 생각해서 일단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신용을 쓰는 부분들이 가속도 또 붙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31%, 32%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그렇게 위험한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3배짜리 레버리지들도 되게 네.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우리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네, 다 맞습니다. 같이. 네. 그런 거는 30% 빠지면은 그렇죠. 심각해지잖아요. 70%, 80%. 네. 최근에 뭐 아마 원전 관련된 주식, 미국 주식, 뭐 레버리지 상품만 하셨어도 아마 60%, 70% 순식간에 아마 났을 거라고 보는데, 레버리지는 정말 단기간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렇게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뭐 물렸다 그래서 물타기 할 수 있는 성격의 상품은 아니라고 보고요. 워낙에 그 롤오버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정말 단기에 정말 딱 뭔가 이 모멘텀이 터져서 상승 나올 때 그때만 써야 되는 상품이지 않을까. 특히나 레버리지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이번에 아마 개별주들 미국 주식 11월 초부터 한 2주 동안 좀 많이 고생하셨을 건데 그렇죠. 조금 반등 주기는 할 겁니다만 이제 할 거라고 보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새 판을 좀 잘 짜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합니다. 분들은 네. 한 배짜리를 해서 로스가 나면 그걸 네. 팔고 2배짜리를 사고 그럴 수 있죠. 그 로스가 네. 또 나면 네. 3배짜리를 또 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타기 대신에 돈은 그렇죠. 한정돼 있으니까 네. 물타기 대신에 레버리지 계속 올리다가 그러면은 한 번 더 빠지면 그냥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성공할 때는 그게 성공했던 기억이 분명히 있었을 있어요. 겁니다. 예, 있으신 것 같아요. 다들. 근데 그 한 번의 추억 때문에 계좌가 망가지는 케이스가 사실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운이 막 계속 맞아 떨어져서 그런 정말 전 세계에서 돋보이는 행운아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맞지 합니다. 않나 생각합니다. 네. 과거의 영광에 오히려 네. 잡히면 안 그런 되겠네요. 케이스들이 많죠. 아, 근데 저희가 뭐 AI가 약간씩 뭔가 잡음들 나올 네. 때 바이오주들 좀 최근 들어서 보고 그랬었던 네. 상황이었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을 들으면 올해 일단 미국 금리 인하는 끝난 것 같고, 네. 네. 근데 저희가 바이오나 이쪽은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바이오주 집중하고 있던 걸 좀 걷어들여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오늘 시장 그리고 최근에 미국 시장을 보면 사실 바이오가 계속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은 이제 분명히 이제 테크 주식들이 올라올 거라, 과연 그 바이오 섹터, 헬스케어 섹터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봐야겠지만, 미국은 보면 전통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가 좀 가치주 성격이 좀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처럼 막 비싸지 않고 조금 경기 방어주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에 신약 회사들이 많고 버는 이익 대비 미래 성장성들을 보고 가는 이제 종목들이 좀 많이 있죠. 근데 이번에 특히 뭐 과거에 2015년 한미약품 뭐 산오피의 기술 수출 이슈도 있었고, 2017년, 18년 신라젠으로부터 비롯한 뭐 이제 항암제 관련 이슈도 있었고, 몇 번의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에 정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 코로나 백신 관련 종목들이 그랬었고, 근데 그때와 이제 지금은 이제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돈을 버는 바이오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가
1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며칠 전에 ABL 바이오가 라이센스 아웃을 대형 계약을 많이 했죠. 그때 당시에 ABL 바이오가 시총이 4조 원대였는데 일단 4조짜리 계약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급등을 하는 건 당연한 모습이었고, 과거에 보면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세론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날 급등했다고 윗꼬리다가 쭉 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특히 올 여름부터 쭉 이어져온 알테오젠, 뭐 올릭스, 펩트론, 보로노이, 리가켄바 이런 종목들을 보면 기술 수출이 나오고 그날은 당장 좀 물량이 빠지더라도 다시 꾸역꾸역 극복하고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 근본적인 이유가 과거에는 너무 미래에 돈 벌 거를 예상을 해서 주가를 땡겨와서 이제 팔아야겠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알테오젠을 비롯한 기업들이 이제 정말로 매출액도 대규모 매출액도 나오고 돈을 버는 바이오들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과거와 다른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최근에 우리나라의 ABL 하반기에 라이센스 아웃들을 기대를 했었던 부분들이 사실 10월 정도면 한두 건이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10월 달에 테크 주식들이 굉장히 좋았었고, 그렇다 보니까 일정 부분 수급을 바이오 섹터들이 수급이 쉬었다가 11월 들어서면서부터 바이오들이 조금씩 올라왔죠.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근데 거기에 이제 ABL 바이오가 기술출이 나왔고, 그러면 ABL 바이오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바이오 섹터들,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또 기대가 되는구나. 그리고 연말 연초 또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 뭐 JP모건 헬스케어라는 또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수급까지 또 삼박자가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연말 되면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바이오 섹터인데, 바이오 섹터의 특히나 대주주 양도세 이슈 관련해서 7월부터 사실 정부에서부터 좀 이슈들이 좀 나왔었죠. 그렇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물량들이 사실 예방주사와 관련된 성격들의 물량 추례가 하반기에 계속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 흐름이 평소와 다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은 바이오 섹터들 뭐 계속 뭐 사실 변동성이 높은 섹터이긴 합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시장 지켜줄 수 있는 섹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아까 11월 달 이제 수익률 나오는데 보니까 네. 은행주가 두 번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은행주 같은 경우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 그렇습니다. 나오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변경이 되니까 수혜주다 그러면서 이제 은행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이것도 지금 그냥 배당만 보고 투자해도 되는 시기인가요, 지금? 뭐 배당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도 이제 고객님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이제 배당도 주니까 물려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당연히 투자자분들의 성향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또 막상 다른 테크 주식들이 올라가고 바이오 주식들이 올라가고 하면 너무 답답하다라는 표현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분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지금은 사실 뭐 지주사나 고배당 주식들이 오늘 현대차도 좀 상대적으로 약하고 뭐 오늘 같은 날은 어쩔 수 없이 좀 수급을 뺏길 수밖에 없는 날이니까 그런 날도 있지만, 또 성장 주식들이 조정받는 날은 수급이 또 일시적으로 충분히 순환매 차원으로 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섞여버리면 굳이 잘 가고 있는 주식들 잘 보존하고 있는 주식들 팔아서 성장주 좀 약간 높은 저점에 사서 또 물려버리기, 이게 악순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배당주 주식을 투자를 하실 거면 저는 해도 된다라고 보는데, 좀 약간 계좌를 분리해서 이 계좌는 좀 안전한 쪽으로 가는 계좌, 전체 총 잔고를 지켜주는 계좌, 그리고 또 한 어느 딴 계좌는 좀 약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계좌, 뭐 그렇게 분리해서 투자하시면 조금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행주에서 시각 조금 더 넓혀서 네. 네이버랑 이제 두나무 이야기도 네. 좀 해볼까 봐요. 네이버 두나무 이제 26일 이사회에서 사실상 이 합병에 대한 결정들이 판가름이 좀 나오게 될 텐데, 네. 그러고 나면 뭐 금융시장이나 디지털 자산 시장 뭐 어떤 뭐 흐름으로 가게 될까요? 글쎄요. 일단 네이버 두나무와 관련된 이슈가 사실 뭐 비상장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있다라고 보고 신고가 계속 가고 있다라고까지만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쪽 이슈는 지금 당장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저는 미치는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 길게 봐야 되는 이슈라고 보고요. 오히려 네이버가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로부터 가속기를 받기로 했잖아요. 사실 그게 사실 저는 더 큰 이슈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금융하고 특히나 뭐 가상자산 지금 최근에 주가에 사실 좋을 건 사실 영향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가장 국가적으로도 잘 해야 되는 섹터가 AI 소프트웨어인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그 과정에서 가장 네이버가 저는 중차대한 임무를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어쨌든 지금 AI 가속기가 언제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차 인도되는 대로 조금 약간 희망적인 섞인 뭔가 소버린 AI와 관련해서 희망적으로 본다면 네이버는 우리가 바람대로 된다라고 하면 뭔가 한 1년 전의 하이닉스 모습, 초기 모습, 네, 좀 그 정도로 일단 생각은 하고 있어서 네이버는 계속 관심 갖고 추적 관찰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도 항상 네. 핫했었는데 10월달 발주량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네. 이게 원래 뭐 한 3년치 이미 다 풀로 찼다. 네. 더 이상 발주 받을 게 없다 이랬었는데 이런 뉴스는 뭔가요? 특히 지금 조선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최근 한 달 동안 조금 재미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특히 10월 말, 그다음에 10월 말 11월 초에 이제 정상회담, 에이펙 이후에 사실 모멘텀이 소멸이 되면서 실적도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느낌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근데 뭐 계속 리포트라던가 뉴스에 나온 것처럼 26년도, 27년도까지 실적 걱정은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특히 오늘 뭐 삼성중공업도 오늘 수주가 나와서 다행인데 올해 수주 성과가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계속 아직까지도 중국 쪽 도크를 먼저 채워라. 그래야 우리가 비싼 거 받겠다. 약간 그런 심리가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주 잔고 뭐 올해 이런 뉴스들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4분기 남은 4분기 11월 달, 12월 달은 추가적인 수주가 나오기가 조금은 확률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내년에 LNG라던가 조금 좀 먼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되겠지만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 이슈가 있을 수 있는 핵잠 수함. 근데 이 이슈는 정말 최소한 한 1조 이상 단위의 매출이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마진은 뭐 국가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진은 좀 일반 상선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핵잠 이슈는 매출액을 정말 규모를 어마어마하게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수주 모멘텀들이 내년에도 여전히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특히나 뭐 군함과 관련된 이슈들은 단기간에 뭐 결정된 사안은 아니겠습니다만 오히려 관점을 보면 언젠가는 나올 거야. 이렇게 또 모멘텀도 시장이 좋다면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 가을까지 굉장히 일단은 좋았고 주가가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그냥 시장 수익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다시 또 수주 모멘텀들이 나오고 연초 되면 또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특히 좀 현대중공업의 재무제표나 3분기 실적을 좀 뜯어보면 힌트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엔진 쪽이 실적이 많이 좋습니다. 엔진 사업부들이 실적이 많이 좋고요. 기자재 쪽에서. 그리고 내년까지도 엔진 부분은 저는 글로벌리하게 쇼티지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뭐 지금 엔진이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예요. 전반적으로 기자재 중에서. 근데 아마 좋은 가격에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K뱅크가 또 네. 지금 IPO 준비한다 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처음도 아니고 계속 하려다가 좀 안 되고 하려다가 네.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김이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흥행을 뭐 어떤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저도 흥행을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예측해서 영역은 아니지만 저는 흥행의 요건은 증시 분위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증시 분위기. 그래서 최근에 뭐 상장한 뭐 내일도 당장 다음 주에도 상장한 종목들이 꽤 있고 특히나 11월에 상장한 종목들이 중소형주주들이 좀 그래도 외식값들은 다들 버셨다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상장하게 되면 시장에 자금이 워낙에 많이 있는 상태잖아요. 워낙에 거의 뭐 유동성으로 베팅하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상장하면 오히려 흥행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과거에 LG 에너지 솔루션 분할 상장할 때 그때가 고점이었다라는 뉴스들도 있었지만 그때도 결국은 시장의 고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사실 이걸 가지고 흥행을 하겠다 말겠다 뭐 성과가 시점이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기보다 그때 시장 분위기가 더 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좋아야 일반 투자자들이 공모주 투자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경쟁률이 높더라도 많은 청약금이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예탁금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성장하게 되면 좋은 성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IPO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네. 이제 부가 좀 있으신 분들은 네. 공모주 펀드 같은 걸 들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네. 많이 수익률이 맞습니다. 좋아지니까 많이 네. 받을 수 있어서. 근데 내년부터는 뭐가 나빠진다 그러고 네. 이러는데 근데 어차피 내년도 무신사, CJ, 뭐 네. 올리브영, 빗썸 이런 이제 좀 대형주들이 그렇죠. 나오니까 실제로 공모주 펀드 같은 것도 내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공모주 펀드는 좀 어떻게 보면 시장 성격하고는 좀 무관한 것 같습니다. 그죠. 시장 스타일하고는. 말 그대로 왜냐하면 그냥 공모주 있을 때만 청약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 상장 초기에 팔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뭐 RP라던가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기보다는 시장의 등락률을 따라가시는 분들은 아마 답답하실 수도 있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대체 자산으로 절대 수익형. 예, 절대 수익형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내년에 배역급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시장에는 주식의 공급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또 높은 주식들, 좀 비싼 주식들이 상장하게 되면 시장 전체의 밸류를 좀 고평가, 깎아먹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단점은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반대로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좀 커버를 하는 거죠. 시장 수익률의 하락, 주식시장 전체 하락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체 자산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함께 전반적으로 훑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이슈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AI 거품 우려가 잦아들면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걸로 보이는데요. 먼저 삼성전자는 오늘 4.25% 오르면서 10만 600원에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가 1.6% 오르면서 57만 1,000원. 레이저셀이 오늘 상한가 기록했고 STI와 한미반도체가 각각 3%, 2%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는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만큼 전력 설비 관련주는 AI 버블 논란이 일 때마다 높은 변동성을 보여왔는데요. 역시나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AI 버블 논란을 일축하자 전력 설비주에 대한 투심도 개선됐습니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4.44% 오르면서 77,700원에 마감했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이 4.09% 오르면서 81만 5천원, 한국전력이 오늘 3.6% 강세 보였고 LS 일렉트릭과 대원전선이 각각 6%, 17%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 전반에 훈풍이 불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국내외 증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번엔 이 실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발표한 실적을 보면 매출은 570억 달러, 영업이익은 360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62%, 65% 증가했고 주당 순이익은 1달러 30센트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512억 달러로 전년 대비 66% 늘었고 클라우드 GPU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모두 매진됐다고 밝혔는데요. 젠슨왕 CEO는 AI 학습과 추론 수요가 동시에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의 주력 제품군은 이제 블랙웰 울트라라면서 블랙웰 2세대 제품이 주력임을 강조했는데요.
4분기 매출 전망은 최대 663억 달러로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을 제시했고 총 마진은 74.8%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올해 총 370억 달러를 주주에 환원했는데 분기 말 기준 남은 자사주 매입 가능 규모는 622억 달러이고 다음 분기 배당은 주당 1센트로 공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AI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생성형 AI 기업인 엔트로픽과 손잡고 클라우드와 GPU 그리고 AI 모델을 한 번에 묶은 초대형 3자 동맹을 맺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50억 달러, 엔비디아가 100억 달러를 엔트로픽에 투자하는데요. 이에 따라 엔트로픽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서버 임대에 300억 달러를 투입하고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블랙웰과 베라 루빈 시스템을 활용한 최대 1기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용량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주요 고객군을 확장하게 되면서 GPU 수요를 안정적으로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됐고요. 엔트로픽의 AI 모델인 클로드는 아마존 웹 서비스와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까지 세계 글로벌 클라우드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유일한 모델이 됐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동안 오픈 AI를 중심으로 구축해온 AI 생태계를 다급체제로 확장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세 기업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동맹을 맺게 된 겁니다. 스티펠은 내년까지 블랙웰과 루빈 인프라 관련 누적 주문 규모가 5천억 달러를 넘어서 AI 인프라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역할이 강화될 걸로 전망했는데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25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에 대해 분석해봤는데요. 앞으로의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 데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발표일이 한참 남았을 시점부터 전 세계 금융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엔비디아 실적, 오늘 오전 공개가 됐는데요. 말 그대로 깜짝 실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서 블랙웰 수출 승인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아까 문남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에다 수출도 허락해 줄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고 있네요. 오늘 깜짝 발언 많이 해주셨어요. 네, 엔비디아의 실적이 AI 거품론을 확실히 없앨지 또 영향은 어디까지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계속 엔비디아 여쭤보게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저도 아침 일어나자마자 실적 확인 홈페이지 들어가서 했습니다. 실적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냥 예상했던 수준 예상했던 나오고 수준? 4분기도 사실은 예상했던 대로 나올 거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은 제가 볼 때 내년에 올해보다 더 좋을 거라는 것도 거의 확실하고 근데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온 거 상관없이 AI 거품론은 내년이 되면 점점 더 목소리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개 별개거든요. 엔비디아 실적을 사실 저희는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좀 AI 거품론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왜 AI 상관없죠? 산업을 가지고 우리가 거품론 얘기하는 것과 엔비디아 주가의 거품 얘기하는 것도 좀 별개로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AI 산업에 대한 거잖아요. 지금 버블 얘기 나오는 거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일단 AI 산업 전체를 쉽게 일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고속도로를 새로 하나 건설하는 걸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럼 고속도로를 건설 중일 때는 누가 돈을 버느냐? 건설사들이 돈을 건설사. 법니다. 그 건설사에 해당하는 게 하이닉스 엔비디아인 거죠. 그런데 그 건설을 하는 그 고속도로 주인은 누구냐 하면 빅테크 기업들이잖아요. 돈을 투자한. 이 기업들은 건설 중일 때 돈을 벌 수가 없죠. 건설이 끝나야 통행료를 받아서 돈을 버는 건데 아직 건설이 안 끝났고 건설이 끝나는 시점을 내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내년까지 건설이 끝나면 이제 하드웨어 기업들은 더 이상 돈 벌 일이 없는 거죠. 이제 주인공의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거고 2027년부터는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 기업들
여지껏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던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시점.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거품인지 아닌지를 얘기할 수 없는 게 이 기업들, 돈을 댄 기업들이 돈을 못 벌면 거품인데 돈을 벌면 거품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품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단지 돈 버는 주체가 이제 하드웨어 기업에서 전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적으로 전환 시점이 내년이라고 보는 거라서 엔비디아 주가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근데 거품인지 여부는 제가 볼 때 2027년이 돼야지 사실은 조금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 내년 정도가 엔비디아나 하드웨어는 고점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 오히려 그 뒤로는 잘 되면은 빅테크 그 세 군데가 제일 잘 될 거고 안 되면은 이제 버블 터지면서 큰일 난다. 이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준이 있긴 해요. 네. 이게 사실은 거품이 아닐지라도 공급 과잉은 확실하거든요. 그러면데 그걸 차이가 뭐냐? 약간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거라서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못 번다. 그러니까 투자한 거를 회수 못 하고 매출 증가가 뭔가 점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하면 거품이 맞고 일부 기업은 점프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누군가는 돈을 못 번다. 양극화가 발생하면 거품은 아니에요. 실체는 있는 건데 과잉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과잉 투자로 인해서 승자가 독식을 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거품하고는 조금 다른 공급 과잉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2027년, 28년쯤이라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개인으로 보면 이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 기업들은 내년이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글로벌 큰 손들이 이미 팔기 다 시작한 거고. 보고 있죠. 엔비디아를 팔고 오픈 AI를 사고 애플을 팔고 그다음 즉 구글, 알파벳을 사거든요. 이미 그분들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의 전환점인데 내년쯤 되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 다 알아요. 근데 꾼들은 이미 1년 전에 먼저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가 너무 크니까 한 번에 못 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모아야 티 안 나게 그쵸. 사야 예. 이제 살 수 있으니까. 아직 싸거든요. 아직 쌀 상대적으로 때 싸니까. 사는 게 원래 워렌 버핏의 특징이잖아요. 내년에 사면 벌써 올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애플이 생각나더라고요. 애플 안 산 게 있었잖아요. 있었네. 버핏이 예, 원래. 맞습니다. 네. 그러나 계속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구글도 이제 사면서 후회했어요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조금밖에 안 샀으니까 계속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럴 수 있죠. 가능성이 있죠. 아직도 하드웨어 기업들 갖고 있는 지분들이 좀 있을 테니까 조금씩 시장에서 너무 크게 한꺼번에 움직이면은 뭐 확 크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마 모아가는 전략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이 빅테크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쵸. 누가 승자가 될 거냐에 대해서 사실 아직은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지금 보면 근데 전문가들 사이 의견이 갈려요. 알파벳을 픽하는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긴 해요. 근데 지금 손정일 회장 같은 경우는 오픈 AI를 픽을 했고 또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다른 큰 손들은 뭐 블랙록이라든가 어디로 투자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 갈릴 것 같은데 이 중에 누군가는 맞는 파트너를 잘 찾아서 그 투자를 잘한 거가 됐고 누구는 잘못된 투자일 수도 있는 건데 그분들도 헷갈릴 정도면 일반인들 우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건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그럼 같아요. 다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인들은 다 사기는 골고루 누가 이길지 분산해서? 모르겠으니까 돈이 없지 않을까요? 분산 투자인 거죠, 분산 투자. 근데 이제 블랙락 지금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블랙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랑도 뭐 20조 뭐 이런 얘기하면서 데이터 센터 짓는 전체 펀드를 만들어서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투자하는 과잉 투자 부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뭐 코이브나 이런 네오 클라우드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땐 그게 이제 분산해 놓은 것 같거든요. 자기는 안 망하려고. 그런 측면도 있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자기가 다 사서 다 할 수 있는 돈도 있지만 너네들이 하라고 그러고 계약 10년 맺어 난 다음에 그때 잘못되면은 그냥 너 하나 망해라 뭐 이렇게 끊어버리려고 펀드도 계속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 말씀도 사실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규모들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한 곳에 모든 투자 금액을 넣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도 보면은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사실 모두 다 돈을 못 벌 수도 있죠.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데 어쨌든 가능성 있는 몇 개는 분명히 눈에 보이긴 하기 때문에 근데 누군지는 현재로서는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분산하는 지금 전략인데 근데 분산도 너무 많아지면 수익률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3개나 그 이내로 추려서 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옥석 가리기가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굉장히 치밀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AI 진짜 모델 자체로는 구글이랑 오픈 AI밖에 없지 않나요? 메타도 넣어줘야 되나요 여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제가 생각하는 아마존, 거는 뭐 어디까지인가요? 현재 서비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큰 시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는 개발해 나가야 되는 건데 확보하고 있는 고객이 중요한데 오픈 AI 같은 경우는 현재 일단 챗GPT 사용자라는 막강한 무게가 있긴 하죠. 근데 자본이 없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추가적인 투자 못해서 지금 대출에 의존하거나 돈을 꾸는 상황이라서 과연 여력이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알파벳은 당연히 지금 원픽에 들어갈 만한 게 있고 제가 볼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그러니까 뭔가 AI 서비스는 아니지만 데이터라는 막강한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쵸. 전 세계 마이크로소프트 안 깔려 있는 PC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다음에 엣지를 통해 가지고 그 서치하는 것도 대부분 다 데이터가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저는 굉장히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로 넣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사실은 B2C는 약하지만 B2B 쪽에는 굉장히 강력한 클라우드 서비스망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도 약간 퍼스트 티어는 아니지만 세컨드 티어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세컨드 티어를 든다면 약간 결이 틀리긴 하지만 오라클 같은 경우도 간접적인 수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몇 개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몇 개 들었던 거에서 근데 오픈 AI는 더 지금 처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지금 오픈 AI 투자 불확실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지금 이번에. 제가 사실 젠슨항 CEO가 마음을 정확히 읽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전략 부서에 있다고 하면 얼마 전에 사실 오픈 AI와 엔비디아가 협정했던 게 있잖아요. 네. 먼저 무상으로 주고 투자하고 나중에 돈 다시, 주지 말고 지분으로 달라라는 그런 약정이 있었는데 네. 이게 만약에 중장기적인 전략에서 나온 거라면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차피 내년이면 하드웨어 기업들의 전성기는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나중에도 꾸준히 뭔가 현금 흐름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잘 성공할 만한 소프트웨어 기업들 지분을 갖고 있으면 배당으로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꼭 물건을 팔지 않더라도 수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픈AI 외에도 다른 기업하고 그런 비슷한 약정을 하는지를 좀 눈여볼 필요가 있어요. 지분 확보 쪽으로 가는 게 있으면 아마도 맞으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뭔가 그런 노림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도 계속 여러 군데 투자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투자해주고 내 거 사고, 투자해주고 내 거 사고, 맞습니다. 뭐 이렇게 돌리고 있기 때문에 네. 지분은 엔비디아는 계속 많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AI 얘기하면서는 자기가 플랫폼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직접 특히 로봇에서. 추론용 네. 그 알고리즘 2개를 이미 출시를 했죠. 네. 그러면은 실제로 엔비디아는 그 전환도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도 그러니까 하드웨어 시대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자칫하면 거기서 자기는 소외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도 지금도 소프트 기업,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계속 꿈꾸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한쪽으로 아직까지는 메인은 하드웨어다 보니까 이쪽의 개발도 여전히 해서 중국에 대한 공을 들이는 게 여전히 그러니까 빅테크 미국 빅테크 기업들 투자가 일단락 되더라도 중국은 아직까지도 사실은 좀 더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시장의 공략에 굉장히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4분기 전망 뭐 긍정적으로 내놓은 부분에서 중국에 대한 산정은 안 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확실치가 않으니까 트럼프한테 돌려 들어가서 혼나잖아요. 그거 한다 그러면. 이게 백악관에서 오케이 사인이 날 때까지는 섣불리 그걸 했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은 IR 자료를 한국같이 숨기는 게 아니라 약점을 다 드러내면서 그쵸. 그래서 디스카운트가 없는 거고 한국은 약점을 감춰서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굳이 확실치 않은 장점이 될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걸 미리 얘기하지는 않고요. 약점은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히려 좋은 더. 거는 그때 가서 발표를 해요. 확정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투명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한국보다 밸류에이션 좀 높게 받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엔비디아 우리가 얘기를 계속했는데 엔비디아가 있으면 그 밑에 어쨌든 삼성과 하이닉스가 존재하고 밸류체인에서,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같이 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맞습니다. 이게 세트로 지니까 그래서 결국 하이닉스를 계속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거고 하이닉스가 아니라 그 엔비디아를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야 나머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엔비디아가 그렇게 간다면 내년 중반기까지는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같이 계속 잘 가고 그 다음에가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 시점이 저도 요즘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내년 중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봐요. 내년 중간. 지금 제가 보는 그러면은 엔비디아 주가 IT 주들의 주식이 좀 조정을 받는 시점이 그 트리거가 되는 게 뭐냐고 보는 게 엔비디아의 이제 분기 실적 봤을 때 매출 증가율이 50%를 밑으로 내려가는 시점.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월가에서 현재 엔비디아에는 PER 60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다른 기업들은 25에서 30을 주고 있어요. 그렇게 60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거의 스타트업 수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200% 100%씩 50 밑으로 되면 똑같아지는 거야. 일반 대기업이랑. 그럼 더 이상 60이란 특혜를 받을 수 없고 30이 되어야 되면 근데 매출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이익이 2배가 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결국 주가가 내려와서 PER을 맞출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래서 매출 증가율 50 밑으로 내려가는 게 내년 하반기 중에 혹시 시작이 되면 그때 조정을 받으면 삼성 하이닉스도 같이 조정을 받을 거고요. 다음 해로 이연이 되면 이제 같이 이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굳이 비교를 할 때 양사 중에 택이라면. 네.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이 이번엔 사실 삼성전자도 좀 기회가 있을까 싶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훨씬 네, 더 많이 주가는 올랐거든요. 올랐고. 예. 시장 외까지 거의 5%까지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서로 지금 다른 비율로 봐야 돼요. 내년이 되면 지금도 그렇지만 HBM을 제외한 다른 메모리 제품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는 삼성전자가 더 많이 받습니다. 볼륨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원가가 더 낮아요. 제조 원가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삼성전자가 이 개선폭은 훨씬 빠를 거다라는 면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이미 삼성전자는 우리가 예상하는 이익 대비 너무 올랐다라는 건 또 약점 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좀 더 증시와 투자자한테 영향을 강하게 줄 거냐에 따라서 지금 그래서 사실 정답은 없는 건데 어느 쪽에 메리트를 줄 거냐에 따라서 투자자마다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질 것 같아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뭐 여쭤봤던 거를 돌아가는 것 같긴 한데 로스차일드 증권 같은 경우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을 갖다가 투자 등급 하향을 해버렸잖아요. 그저께 딱 둘만 찍어서 그런 건 왜 그렇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건 사실 제 플랫폼 전체를 봐야 네. 되는 거다 보니까 네. 우리가 지금 뭐 반도체와 AI 연관된 부분만 제가 이제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그 두 회사의 그 매출 포트폴리오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게 있을 그쵸, 텐데 그쵸. 그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히 부정적으로 봤는지를 사실은 봐야 돼요. 뭐 검색 엔진을 보는 건지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 쪽을 본 건지 아니면 월간 액티브 사용자 수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거에 데이터를 제가 분석을 하진 않아서 사실 지금 궁금해하시는 건 제가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 드린 게 지금도 빅테크 안에서도 누군 올라가고 누군 내려가고 그다음에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는 돈을 벌면서 가는 데야. 그리고 뭐 오라클이나 메타는 돈 빌려서 가는 건데 저거 위험해 보여. 이러면서 이거는 팔고 이거는 사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빅7 내에서도 M7 내에서도 이제 차별화들이 계속 나타났었는데 다시 이제 향후에는 이게 다 같이 갈지 아니면 이 차별화가 계속될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차별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AI 투자만 놓고 보더라도 네. 탑 뭐 빅2, 빅3만 투자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웬만한 기업들은 사실 빚을 내어서까지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버블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공급 과잉은 확실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은 항상 위너 독식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두세 개 기업만 돈을 벌 거고요. 나머지 더 많은 기업들은 분명히 돈을 많이 못 벌 거예요. 비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정이 악화될 거고요. 아마도 CEO 교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거죠, 내년 중에. 이 부분, 이 지금 AI 스타트업 라인 중에서 사실 지금 오픈 AI 말고 엔트로픽이 많이 좀 기업 가치도 커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계속 투자하는 게 오픈 AI 비중 좀 줄이고 엔트로픽하고 그래서 뭔가 엔트로픽으로 기운이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도 지금 사실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위너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다 고객들이기도 하잖아요. 다 어차피 엔비디아 GPU를 쓰고 있는 고객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내부 정보를 잘 알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렇지만 누구 하나 확실하게 이길 것 같다라는 게 눈에 띄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도 좀 분산해가는 느낌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고객을 현재로서는 다 동등하게 잘 대해주고 있고 물론 규모에 따라서 투자 금액은 좀 차이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엔비디아도 중립적인 입장이 있다는 걸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지금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딱 이거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네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만약에 내가 투자자라면 미국 빅테크 중에 이제 전환을 한다면 이제 하이닉스 엔비디아 대신 다음 타자를 생각하면 누구를 찍을까 원픽을 찾아보려고 며칠 고민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몇 개 중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분산보다는 이제 하나를 좀 정하고 싶었던 건데 지금 그래서도 다른 전문가들 만날 때마다 의견을 들어봐요. 당신의 원픽 대부분 다 하드웨어나 소프트로 갈 거라는 거에서는 각 공감대가 있는데 누가 원픽냐에서는 사실 조금씩 갈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가장 많은 원픽을 제가 들은 거는 알파벳이었습니다. 그죠, 알파벳이. 알파벳.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있으니까. 역시 근데 뭐 다 갖고 사실은 있어요? 2년 뒤가 돼봐야 되죠. 그쵸, 그 원픽이 지나봐야죠. 틀릴 수도 있는 거긴 한데 네. 현재 전문가들은 어쨌든 더 많은 분들이 선호하기는 알파벳 쪽인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선 현 시점에서는, 알파벳 네. 그리고 한 2년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1년 뒤쯤에 누가 갑자기 치고 나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진짜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뭔가가 나올 수 서비스가 있잖아요. 나오면. 추론 모델이나 새로운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면 갑자기 확 쏠릴 수도 있는 거라 그래서 지금 대부분은 하드에서 뺀 거를 현금으로 갖고 오면서 조금씩 지금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눈 크게 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좀 잘 봤다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빅 이벤트 지나갔네요. 엔비디아 실적. 이벤트는 지나갔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 동안 이제 옵션 만기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어저께도 그 임팩트가 있었고 계속적으로 뉴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은 금요일까지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변동성 주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